그날 밤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쓴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의 열기가 머리를 맴돌았지만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축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차마 맨정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덜어내려 애썼다. 목적은 분명했다. 그의 곁에서 깔끔하게 물러나는 것. 그를 놓아주는 것. 어차피 이 관계는 시작해서는 안 되는 모래성이었다. 술기운을 빌려 찾아간 그의 집 앞에서 나는 몇 번이고 숨을 골랐다. 벌컥 문이 열리고 늘 그렇듯 환하게 웃는 그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준비했던 거절의 말들은 혀끝에서 미끄러져 내려갔다. 보고 싶었어요. 그가 내뱉은 첫마디는 퍽퍽한 내 속을 부드럽게 감싸는 따뜻한 수프 같았다. 나는 알딸딸한 머리로 애꿎은 그의 볼을 꼬집었다. 힘 조절을 하지 못하고 꽤 세게, 어쩌면 조금은 짓궂게. 아, 나 진짜 취했나 봐. 볼이 왜 이렇게 말랑거려? 나는 장난처럼 웃었고, 그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저 나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 눈빛 속에는 취기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깊고 맑은 무언가가 있었다. 그렇게 거절은커녕 오히려 그의 마음을 더 두근거리게 만들고 돌아와 버렸다. 다음 날 숙취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전날 밤의 그 미묘한 공기가 남긴 진동이었다. 며칠 후 우리는 다시 만났다. 나는 밤새도록 머릿속을 맴돌던 질문을 그에게 던졌다. 저번에 내가 볼 꼬집었을 때 솔직히 안 아팠어요? 기분 나쁘진 않았고.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날 밤의 공기처럼 잔잔하지만 확실한 떨림이 있었다. 안 아팠어요. 아니, 아픈 건 못 느꼈어요. 대신 부정맥 생길 정도로 심장이 뛰어서 혼났지. 그가 장난스럽게 웃었지만 나는 그 말에 담긴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참았어요. 뭐려? 뭘 참았는데요? 내가 되물었다. 그는 잠시 시선을 피했다가 다시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어린 쑥스러움과 진지함이 뒤섞여 마치 순수한 소년 같았다. 그때 당신이 내 볼 꼬집을 때 있잖아요. 나를 안아주고 싶었는데, 그냥 꽉 안아버리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당신이 아직 나에게 무슨 말을 해줄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의 말이 내 심장을 쿡 찔렀다. 그는 항상 나를 배려했다. 내가 불편해할까봐, 내가 서두르지 않으려 하는 그 미세한 망설임까지도 읽어내고 스스로 속도를 늦췄다. 그날 이후로 나는 끝없는 고민의 굴레에 빠졌다. 이 관계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나이 차이, 주변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수백 번 되물었다. 이래도 되는 걸까? 그러다 문득 아주 단순한 진실이 머릿속을 강타했다. 그래, 나이는 어차피 숫자에 불과해. 그리고 사람을 굳이 겉모습이나 조건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잖아. 나중에 헤어지는 커플이 있는 것처럼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복잡했던 마음속의 장벽 하나를 무너뜨렸다. 그는 나보다 더 허당이었다. 내가 힌트를 주든 말해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어딘가 나사 하나가 빠진 듯한 순진함이 있었다. 하지만 그 허당기 속에서도 그는 언제나 나를 가장 먼저 생각했다. 그의 진심은 허술한 겉모습 뒤에 숨겨지지 않았다. 며칠 전 나는 심한 몸살이 걸렸다. 온몸이 쑤시고 가래가 끊임없이 나왔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니 몸살에 목이 많이 부었고 미열도 있었다. 결국 수액을 맞기로 했다. 민거를 맞는 사진을 그에게 보냈더니 바로 전화가 걸려왔다. 많이 아파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저 링거 맞으면 괜찮을 거예요. 걱정 말아요. 나는 그를 안심시키려 했었다. 그래도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요. 그리고 병원비 얼마나 나왔어요? 나는 왜 묻냐고 되물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이체시켜주려고요. 라고 말했다. 나는 최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터라 B급여 항목을 제외하면 병원비 부담이 극히 적었다. 저는 민거 가격 3만 원만 결제했어요. B급여 제외하면 의료비 안 나오는 거 잊었어요? 걱정 마요. 그는 B급여는 내야 하지 않냐며 끈질기게 물었지만
나는 괜찮다며 그의 도움을 정중히 거절했다. 나는 그에게 빚지는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내가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민거를 다 맞고 몸이 조금 나아지자 나는 결국 그를 찾아갔다. 아픈데 왜 집에 가서 쉬지 않고 왔냐며 걱정하는 그의 얼굴을 보자 다시 한번 심장이 요동쳤다. 보고 싶어서 왔어요. 이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나는 겨우 인거 맞으니 좀 괜찮아져서요. 라고 둘러댔다. 그는 나를 인근 카페로 데려갔다. 목 아플 텐데 커피 말고 따뜻한 차로 마셔요. 카페를 나와 버스 정류장에서 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자신의 두툼한 외투를 벗어 내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본인도 추울 텐데.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는 억지로 내게 외투를 입혔다. 따뜻하게 입고 가요. 앞지 말고. 아직은 더 만나봐야 알겠지만 그의 서툰 행동과 허당 같은 모습 속에서도 소중한 사람을 아낄 줄 아는 진심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 따뜻한 외투 속에서 내 마음의 벽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이제 그의 기다림에 대한 답을 할 때가 된 것 같았다. 그날 밤 그의 외투가 남긴 온기는 단순히 물리적인 따뜻함 이상이었다. 그것은 내가 그동안 외면하려 했던 혹은 애써 복잡하게 만들려 했던 감정의 실체를 인정하게 만드는 부드러운 압력이었다. 버스가 떠나고 난 뒤에도 한참 동안 외투를 껴안고 서 있던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나는 깨달았다.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나는 그에게 문자를 보냈다. 손가락이 떨리고 심장은 어젯밤의 미열처럼 불안하게 고동쳤다.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아요? 할 말이 있어요. 답장은 거의 즉시 왔다. 이모티콘 하나 없이 깔끔하게 네.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나는 가장 익숙하면서도 조용한 카페를 골랐다. 그와의 대화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임을 예감했기에 최대한 안정적인 공간이 필요했다. 오후 7시 카페 모퉁이 테이블에 그가 먼저 와 앉아 있었다. 늘 그렇듯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표정. 그가 먼저 따뜻한 캐모마일 티를 내밀었다. 오는 제가 먼저 따뜻한 거 시켰어요. 목은 좀 괜찮아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고마워요.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온기에도 불구하고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가 조용히 나를 기다렸다. 재촉하지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굳건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사실 며칠 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그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나에게 고정되었다. 그 깊은 눈 속에서 나는 내가 숨기려 했던 모든 것을 읽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나는 솔직히 처음에는 좀 회피하려고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요. 나이 문제도 있었고, 또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거든요. 나는 지금 처한 상황도 복잡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어서. 나는 잠시 말을 끊었다. 그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가 다시 닫혔다. 그가 말을 끊지 않도록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당신을 볼 때마다, 특히 당신이 나를 걱정해 줄 때마다 내가 얼마나 부질없는 고민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움츠러드는 게 싫었는데 당신은 그런 조건들보다 그냥 나 자체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나는 테이블 아래로 떨리는 손을 꽉 잡았다. 당신이 나에게 외투 벗어줬을 때 사실 좀 울컥했어요. 당신도 추울 텐데. 나는 늘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가 천천히 손을 뻗어 테이블 위 나의 주먹을 살짝 덮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다. 나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아요.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 그건 당신이라는 사람을 규정하는 전부가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당신이 좋아요. 당신의 허당끼 있는 모습도 좋고 나를 먼저 걱정해주는 마음도 좋고. 그가 숨을 크게 쉬고는 말했다. 만약 내가 당신에게 불편한 존재라면 언제든 말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당신이 고민했던 모든 이유들이 내가 당신을 향한 마음을 멈춰야 할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참았는지 물었잖아요.
나는 당신이 나에게 진심을 열어줄 때까지 그저 당신 곁에서 기다리는 걸 참았던 거예요. 그의 말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나도 이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않으려고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아껴주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는데 내가 굳이 밀어낼 필요는 없잖아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는 가장 중요했던 말을 꺼냈다. 우리 한번 만나봐요. 진심으로. 그 순간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 미소는 늘 보던 웃음보다 훨씬 더 깊고 진실되며 안도감이 뒤섞인 빛이었다. 그는 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눈가에 잠시 이슬이 맺히는 것을 보고 나는 비로소 모든 불안감을 내려놓았다. 나 역시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단순한 호의나 관심이 아닌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바탕 위에서 그 이후로 우리의 만남은 조금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졌다. 우리는 서로의 사소한 일상까지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가 얼마나 덜렁거리는지, 얼마나 쉽게 물건을 잃어버리는지, 실제로 안경을 쓴 채 안경을 찾는 일도 허다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자주 멍을 때리는지. 그는 나의 허당끼를 귀엽게 여겼고 나는 그의 순진한 허술함을 사랑스럽게 생각했다. 어느 날 우리는 함께 주말 데이트를 즐기던 중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길을 걷다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헉, 나 지갑이 어디 갔지? 방금까지 있었는데.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천천히 생각해봐요. 마지막에 지갑 썼던 데가 어디예요? 그는 땀을 흘리며 방금 전 들렀던 서점을 떠올렸다. 결국 우리가 서점으로 돌아가 카운터에 문의했을 때 그의 지갑은 계산대 옆에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 그는 계산을 마치고 정신없이 나오느라 지갑을 깜빡했던 것이다. 그는 너무 미안해하며 내게 사과했다. 정말 미안해요. 내가 이래요.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지. 나는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아요. 이게 당신 매력인 거려. 대신 앞으로는 내가 당신 지갑 관리해 줄게요. 그는 그 말에 또다시 부정맥이 생길 것처럼 심장이 뛴다며 얼굴을 붉혔다. 그가 가진 순수함과 헌신적인 마음이 그 허당스러운 행동들 속에서 더 빛을 발했다. 나는 확신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그의 진심은 그 어떤 조건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전 이야기에 이어서 당신과 그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서로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발견하며 겪는 일상의 에피소드를 담은 파트 3 시작 부분을 약 1500자 분량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남을 시작한 후 일상은 잔잔한 물결처럼 흘러갔지만 그 안에는 소소한 행복과 깨달음이 가득했다. 그의 존재는 내 삶의 결핍된 부분을 따뜻하게 채워주었고 나는 비로소 스스로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밝은 빛을 향해 걸어 나갈 용기를 얻었다. 우리는 함께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다. 물론 이 활동 역시 그의 허당 매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무대였다. 어느 주말 저녁 그가 파스타를 만들어 주겠다고 나섰다. 평소 회사에서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끄는 능숙한 사람이지만 부엌에서는 영락없는 초보자였다. 그는 레시피를 아이패드에 띄워놓고 열심히 따라했지만 과정은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냄비에 물이 끓자 소금을 넣어야 했는데 그는 소금통 대신 설탕통을 들고 있었다. 내가 뒤늦게 발견하고 소리쳤다. 잠깐만요. 그거 설탕이에요. 그는 그제야 멈칫하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그러네요. 나 왜 이렇게 덤벙대지? 결국 우리는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고 물을 새로 끓여야 했다. 파스타 면을 삶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알단테를 고집하며 시간을 재고 있던 그는 면이 다 익기도 전에 불을 끄고 면을 건져 올리려 했다. 아직 덜 익었어요. 꼬들꼬들한 게 아니라 딱딱해요. 내가 지적하자 그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다시 불을 켰다. 나 진짜 요리 못하는구나. 그냥 당신이 하는 거 옆에서 보조만 할게요. 나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요. 이게 또 재미죠. 완벽한 사람보다 실수투성이인 당신이 훨씬 매력적이에요. 우리는 우여곡절 끝에 파스타를 완성했다. 소스는 완벽했지만 면은 살짝 불었었고, 나는 그의 서툰 노력과 진심이 담긴 그 파스타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처럼 먹어주었다. 그는 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 웃음은 100만 불짜리였다. 그의 배려심은 더욱 깊어졌다. 내가 의료급여 수급자라는 사실을 안 이후로 그는 나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데이트 비용은 거의 자신이 부담하려 했지만 나는 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 했었다. 한 번은 그가 나에게 옷을 사주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극구 사양했지만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당신 옷이 너무 낡았어요. 내가 좋은 옷을 사주고 싶어요. 부담 갖지 마요. 내 용돈으로 사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함께 쇼핑몰에 갔다. 그는 내가 고르는 옷마다 마음에 들어 했고, 내가 망설이는 기색만 보이면 이거 예쁘다. 입어봐요. 라며 독려했다. 나는 겨우 몇 벌의 옷을 골랐는데 계산대에서 그가 카드를 내미는 순간 나는 그의 지갑을 살짝 잡았다. 옷은 내가 낼게요. 당신이 사준다고 고집부렸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기회는 줘야죠. 작은 거라도.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럼 대신 내가 밥을 살게요. 가장 비싼 거로. 우리는 계산을 마친 후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그는 내가 사준 옷을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다. 그때 내가 느낀 감정은 단순히 옷을 얻어서가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주는 그의 마음에 대한 감사함이었다. 나는 이제 그에게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줄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하루는 그가 나에게 자신의 오래된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 사실 언젠가는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공방을 차리고 싶어요. 나무를 깎고 가구를 만드는 게 내 오랜 꿈이에요. 그의 직업과 너무나 동떨어진 꿈에 나는 놀랐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진짜요? 당신의 손으로 만든 가구라니 멋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서는 다들 나이도 있고 안정적인 직장을 왜 포기하려 하냐고 말려요. 사실 조금 망설여져요.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했잖아요. 당신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시도해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당신은 허당이지만 일할 때는 누구보다 진심이고 멋있잖아요. 내가 응원할게요. 당신이 만든 가구, 내가 첫 번째 고객이 될 거예요. 그는 감동받은 듯 나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 용기가 생겨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보듬어주며 단단한 신뢰를 쌓아갔다. 우리의 관계는 단순히 연인의 설렘을 넘어 서로에게 가장 좋은 지지자가 되어주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의 허당기는 나에게 웃음을 주었고 나의 덤덤함은 그의 불안정한 마음에 안정을 주었다. 완벽하게 다른 두 사람이 서로의 부족함을 메우며 하나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가는 중이었다. 알겠습니다. 이전 이야기의 흐름을 이어받아 당신과 그의 관계가 겪는 갈등과 이해, 그리고 주변 상황에 대한 반응을 담은 파트 4 시작 부분을 약 1500자 분량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서로의 세계와 만나는 순간들을 맞이했다. 그의 세계는 안정적이고 견고했지만 나의 세계는 불안정함과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나의 어려움을 이해하려 노력할수록 때로는 의도치 않은 마찰이 생기기도 했다. 한 번은 내가 주말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나는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선택이었지만 그는 내가 무리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왜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해요? 아직 몸살에서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의 말에 서운함과 동시에 묘한 거부감이 들었다. 당신이 도와주는 거, 물론 고맙죠. 하지만 나는 내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요.
당신의 호의를 계속 받는 건 나한테는 부담이에요.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아요. 내 말이 조금 날카롭게 나갔음을 알았지만 나는 물러설 수 없었다. 나에게는 자존심의 문제이자 이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아마도 내 말의 무게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듯했다. 미안해요. 내가 당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려 한 건 아니었어요. 나는 그냥 당신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당신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스스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 존중해야죠. 그는 내 뜻을 이해해 준 대신 새로운 제안을 했다. 그럼 이렇게 해요. 아르바이트를 하되 내가 당신 퇴근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갈게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억지로라도 맛있는 거 사줄게요. 당신이 거절 못하게. 그의 순진한 고집과 헌신적인 태도에 나는 결국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방식은 때로는 서툴고 허술했지만 언제나 나를 향한 깊은 배려를 담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나이 차이가 나는 연인들에 대한 주변의 시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되었다. 그는 크게 개의치 않았지만 나는 때때로 걱정했다. 당신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만나는 거 알고 있어요? 혹시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 신경 안 써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지. 남들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행복한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당신과 있으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기 때문에 오히려 당신을 반겨줄 거예요. 그의 확신의 참말은 나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다. 그는 항상 내가 가질 수 있는 불안 요소들을 자신의 단단한 믿음으로 덮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그의 오래된 친구들과의 모임에 함께 가게 되었다. 나는 잔뜩 긴장했지만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걱정하지 말라고 속삭였다. 모임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의 친구들은 예상대로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이 술자리에서 약간의 실수를 했다. 야, 너 요즘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 혹시 내가 아기 돌보느라 힘든 건 아니지? 그는 아기라는 단어에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졌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나이 차이에서 오는 편견이 담긴 듣기 불편한 농담이었다. 순간적인 정적 후 그가 친구에게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말 하지 마. 내 사람한테 예의가 아니야. 나에게 이 사람은 아기가 아니라 내가 가장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이야.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말하는데 나이 차이는 우리가 사랑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농담이라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다음부터는 하지 마. 그의 단호한 태도에 친구는 즉시 사과했고 분위기는 수습되었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아 그의 팔을 꽉 잡았다. 나의 눈에는 감동의 물기가 돌았다. 그는 단순한 연인을 넘어 나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 주었다. 모임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그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아끼는지 알잖아요. 당신을 함부로 대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의 말에서 나는 다시 한번 확신했다. 그는 허당기가 있고 때로는 덤벙거리지만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존중하는 진심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강한 사람이었다. 나이와 조건이 아닌 오직 마음으로만 맺어진 이 관계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날 밤 그의 행동이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편견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랑을 하고 있었다. 그의 친구 모임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단단한 껍질을 갖게 되었다. 외부의 시선이나 편견은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못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피난처가 되어 주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나는 그가 꿈꾸던 작은 공방에 대한 계획을 함께 구체화하는 일에 동참했다. 그는 퇴근 후와 주말마다 목공 기술을 배우는 데 열중했고 나는 그의 옆에서 공방을 꾸밀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조사했다. 그는 여전히 덜렁거렸지만 톱과 나무를 다루는 순간만큼은 눈빛이 달라지는 프로였다. 이거 봐요. 내가 만든 찻잔 받침이에요. 조금 울퉁불퉁하지만 당신이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서. 그가 내민 나무 받침은 완벽하게 매끄럽진 않았지만 그의 정성과 따뜻함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잠 받침을 매일 사용하며 그의 꿈을 응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에게 나의 가장 깊은 고민을 털어놓을 용기를 냈다. 바로 나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과 그로 인해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것에 대한 망설임이었다. 우리는 조용한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던 중,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있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주는 모든 것에 감사해요. 하지만 가끔은 무서워요. 내가 당신에게 짐이 될까 봐.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나를 마주 보았다. 무슨 뜻이에요? 나 의료급여 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은 작은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당신과 더 먼 미래를 생각하게 되면 내가 당신의 삶에 부담을 주게 될까 봐 걱정돼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오히려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나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솔직한 불안감을 모두 쏟아냈다. 침묵이 잠시 흘렀다. 나는 그의 표정을 살폈지만 그는 여전히 차분하고 따뜻한 눈빛이었다. 당신은 왜 늘 그런 생각만 해요? 그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 이유가 당신의 경제적 상태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 건 당신의 마음 때문이에요. 당신이 나를 생각하는 그 진심,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일어나려고 노력하는 그 용기 때문이에요. 그는 나의 손을 깍지 잡았다. 당신이 나에게 짐이 되는 건 당신이 나를 믿지 못하고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할 때뿐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싶을 때 그것을 부담이 아니라 나의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에게 외투를 벗어준 것처럼 내가 당신의 어려움을 나누어 갖는 것도 똑같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의 말이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치유했다. 그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삶의 책임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신이 허당인 나에게 지갑을 찾아주고 설탕 대신 소금을 구분하게 도와주는 것처럼 당신도 나에게 필요한 존재예요. 나는 당신의 덤덤함과 현실적인 판단력 덕분에 이 복잡한 세상을 덜 실수하며 살고 있어요. 당신은 나에게 정신적인 지주예요. 그는 마지막으로 웃으며 쐐기를 박았다. 혹시 공방 차리면 당신이 재정 관리를 해줘야 할지도 몰라요. 내가 계산을 자꾸 틀려서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짐이 아니라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죠. 그의 농담 섞인 진심에 나는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나의 불안은 완전히 사라졌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듯 경제적인 조건 역시 우리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없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심과 신뢰였다. 며칠 후, 우리는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공방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지금 사는 집을 작업실 겸 작은 보금자리로 바꾸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그 보금자리에 내가 함께 있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결혼이라는 단어 대신 함께 보금자리를 꾸린다는 로맨틱한 표현을 사용했다. 나의 가장 큰 꿈은 아침에 일어나서 당신이 나를 위해 타준 따뜻한 차를 마시고 내가 만든 테이블에 앉아 함께 하루를 계획하는 거예요. 당신의 허당 남편이 되어서 당신이 덤벙대는 나를 평생 관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을 글썽였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숨길 필요도 없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당신의 허당스러운 파트너가 되어줄게요. 평생 당신의 지갑과 스케줄을 관리해 줄게요. 그날 우리는 단지 연인 관계를 넘어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책임지는 동반자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그의 외투가 주었던 따뜻함은 이제 우리의 보금자리를 채울 영원한 온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